OECD가 2달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KDI도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4%로 낮췄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도 줄줄이 경제 성장률을 현재 낮추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8%로 예상을 했습니다. 1%대 성장률도 나온 건데요. 그만큼 내수와 투자 그리고 수출 모두 다 부진하고 해외 여건까지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경제 지표는 부정적입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2.6% 성장한다 해서 0.2%포인트 낮춘 2.4%로 예측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2.6% 수준인데 이를 밑도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계 경제 둔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니 투자가 줄고 내수 시장까지 위축됐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치마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경우 최저 2.2%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일단 어둡습니다.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탓에 2.1%에 그칠 전망입니다. 만약 하반기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당장 경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JP 모건, 바클레이스, 노무라 증권, 해외 은행들은 아예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곳은 한국은행과 한국정부 그리고 IMF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성장 둔화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금의 예컨대 우리은행이나 뭐 등등 한국의 5대 은행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기존의 은행의 목조원 건물에 여의도나 명동에 엄청 비싼 건물 지고 앉아서 인력 그대로 가지고 점포 다 가지고 거기서 좀 은행을 좀 개선해보자.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OECD는 한국의 핵심 과제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상승을 비판한 것입니다. 과거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그나마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겹쳐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지뢰밭들입니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입니다. 네, 취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어제 KDI가 올해 성장률을 2.4%로 낮췄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경제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2.7%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성적표가 나왔고요. 지금 유엔에서 보고 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낮춘 건데 결국에는 2.7% 정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가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2.7% 정도 이제 세계 경제가 갈 정도인데 우리가 약간 뒤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로 원래 KDI에서 이렇게 낮춰서 발표를 했죠. 2.6에서 2.4로 낮췄는데 0.1, 0.2 차이가 이제 수치로 보면은 되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돈의 규모로 보면 몇백 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0.1%, 0.2% 이렇게 경제 전망을 낮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위축됐다,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플러스니까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성장하는 그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이제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고용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좀 깎아먹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KDI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그리고 해외 국제 IB 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향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6월달, 7월달 이게 다다음 달이죠. 그때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터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터널 안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 또 어렵다라는 시각들을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부는 좀 달라요. 정부는 그래도 좀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또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뭐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다 썼습니다. 이제 추경 카드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유연화를 위해서 뭐 많은 정책들을 썼지만은 효과가 좀 없었죠.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폄훼하는 그런 평가도 아마 있었잖아요. 이제 추경이 뭐 하반기에 지금까지는 뭐 예산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그 상황이고 상반기에 했던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돈을 100만 원 썼으면은 100만 원 혹은 그 이상만큼의 이제 돈이 돌아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했던 그 추세를 보면 돈이 부동산에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냥 금고에 그냥 쌓인다든지 실제로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지만은 그게 이제 생산성이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산업 구조를 좀 봤을 때 예전처럼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에 돈을 이제 쏟아 부으면은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산업 구조 속에서 지금의 산업 구조 속에서 그런 면들을 기대하기가 약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좀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복지에 관련된 그 비용들을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 비용으로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에 퍼져나가는 돈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노동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투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투자 심리, 경제 심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떨어지니까 그 경제 흐름을 좀 견실하게 떠받치기 위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최대한의 마지노선을 긋고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때 가면은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 흐름을 또 다시 봐야겠죠. 네, 어쨌든 뭐 정부는 지금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부도 다 마찬가지로 목표치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연초에는 경제를 좀 낙관하다 보니까 추경을 그래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만큼 잡지 못했던 거죠. 추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에 막혀 있는 그 상황이라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문제고 수출 내수 사실 지금 현재는 양쪽 다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과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방송도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좀 많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단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이렇게 무역 규모가 되고 그 못 사는 나라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소득도 3만 달러 정도 되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인데 단순히 이제 정책 하나 두 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큰 규모의 경제가 쉽사리 이렇게 적용된다거나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특히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무역 분쟁 우리는 사실 쳐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그러진다면은 우리도 마이너스 영향을 분명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하면은 어떤 경제 악영향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돈도 자기 자신의 자기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빚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쓰나미처럼 무너진다. 결국에는 그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도 맞았으니까 경제 구조를 더 탄탄하게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가 사실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대외 여건이 사실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그 수준의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 안 됐던 그 경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한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봤습니다.